안녕하세요. 네, VM웨어 코리아에서 VM웨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지원하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터인 강홍석입니다. 오늘 제가 Accelerating Digital Business with VMware Cloud Provider라는 주제로 KT VMware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첫 세션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본 내용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진행되는 세션이므로 별도의 어떤 계약 관련된 프라이싱 관련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일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국내에도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왜 VMware 클라우드가 좋은지, 왜 VMware 클라우드가 다른지를 먼저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VMware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플랫폼이라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켓에서 경쟁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엔티어의 웹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보다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반복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경험과 자동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 언제든지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지난 40년간보다 향후 5년 내에 더욱 많은 어플리케이션 및 솔루션이 클라우드 환경 또는 프라이빗 환경에서 배포될 것입니다. 75%의 글로벌하게 IT 리더들은 이제 그들의 전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서 클라우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간단하게 기존의 이제 VMware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이런 자료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VMware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단순히 VMware의 개별 제품들을 구매하시고 설치, 운영 관리를 해야 되며 단순히 VMware 제품뿐 아니라 수많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반 시설에 대한 데이터 센터도 직접 관리하시는 비용, 인력이 소모되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서비스로서 기존에 수행하셨던 어떤 기반 인프라 영역을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전력이라든지 시설 관리 혹은 메인터넌스 부분은 더 이상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제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해서 보다 이제 유연하게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초기 구축이나 유지 보수 작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카펙스 투 오펙스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관리하시면서 어떤 재해나 장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관리하시고 개선하셔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부분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VMware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에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제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보다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이제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전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챌린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65%의 고객들이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수많은 보안 관련 이슈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46%의 고객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리팩토링을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5%의 고객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VMware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의 VMware 환경과 동일한 프로덕트로 기반 VMware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에서 일관적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즉 일관적인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기술을 다시 배우실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아시던 vSphere, vRealize 기반의 기술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활용뿐 아니라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도 배포해서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이점을 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VMware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플랫폼 오버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장표는 KT와 같은 VMware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부터 제공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통칭하여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최신 버전 기준 아키텍처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한 장표이기 때문에 일부 기능은 아직 KT VMware 클라우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먼저 기반 인프라는 VMware 기반의 SDDC 컴포넌트인 컴퓨트 관련된 vSphere, vCenter죠. 그리고 네트워크 앤 시큐리티 기반의 NSX,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죠. vC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위에 이제 실질적인 멀티 테넌트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솔루션인 VMware 클라우드 디렉터라는 솔루션으로 다양한 애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어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싱글 VM을 배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패키지화된 KT에서 제공하는 상품 카탈로그에 해당하는 패키지화된 V앱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들은 가상 데이터 센터, 버추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단위로 고객별로 이제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Mware 클라우드만의 특장점 중 하나인 기존의 vCenter에서 구성하셨던 쉐어드 볼륨 형태의 이중화 HA 구성 또한 이 VMware 클라우드 디렉터를 통해서 배포하고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VM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GPU 관련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이 부분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GPU 관련된 서비스는 가장 최근에 릴리즈된 버전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KT 클라우드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NSX 기반의 셀프 서비스 형태의 어떤 로지컬한 네트워킹과 라우팅 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전통적인 어떤 관문 방화벽 형태 아니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측면의 분산 방화벽 형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 프로텍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디렉터 어베일리비리티라는 솔루션을 연동을 해서 고객의 vSphere 워크로드를 아주 심리스하게 양방향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이티브한 리플리케이션을 통한 클라우드 DR을 그 즉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가 이제 호환인 검증된 서드파티 백업 벤더 컴볼트라든지 빔이라든지 코에스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백업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백업 애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앱 모더나이제이션의 VMware 대표적인 솔루션인 탄주를 기반으로 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또한 셀프 서비스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라이즈 오퍼레이션을 통한 모니터링 애저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에 기반의 블록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확장 기능을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가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기본적인 코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제외하고 이제 확장적인 주요 서비스 오퍼링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온보딩을 얼마만큼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DR 에즈 서비스가 큰 두 개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디렉터 어베일리비리티라는 솔루션을 연동을 해서 이와 같은 마이그레이션 앤 디제스터 리커버리 애저 서비스를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VMware 클라우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DR 솔루션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어떤 스토리지 기반의 복제 솔루션을 보면 구성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수많은 매뉴얼 스텝이 존재하게 됩니다. 스토리지 단계에 복제가 된 볼륨을 리드 라이트 모드로 브링업을 하고 서버에 마운트를 시키고 다시 어플리케이션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매뉴얼 스텝을 따른 휴먼 에러가 발생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RTO라고 부르죠. 복구하는 시간조차도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복잡한 매뉴얼한 구성이다 보니 저희가 DR 모의 훈련이라는 작업도 수시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못하는 이런 DR 모의 훈련이 발생할 경우에는 데이터 갭의 싱크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막상 DR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토리지 기반의 복제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 소스 데이터에서 오염된, 커럽티드 된 데이터가 그대로 복제돼서 DR 사이트까지 가게 되면 이거야말로 실제 DR 상황일 때 진짜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데이터 센터, DR 사이트를 빌딩을 한다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고객들이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클라우드 기반의 DR 애저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기존의 vSphere 환경을 그대로 네이티브하게 복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컨버팅의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게 됩니다. 아니면 각각의 게스트 OS 레벨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OS 레벨의 복제를 DR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VMware 클라우드의 DR 애저 서비스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vSphere to vSphere 하이퍼바이저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이티브한 DR 리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게스트 OS 레벨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온프렘 쪽에 리플리케이터 어플라이언스를 배포를 하면 그 리플리케이터 어플라이언스가 하이퍼바이저 레벨의 복제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최소의 설치, 최소의 영향도로 DR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양방향 마이그레이션 혹은 양방향 DR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포인트 인 타임 DR 복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커럽티드 된 데이터가 복제가 되었다고 해도 그 이전 시점으로 선택을 해서 DR을 브링업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쉽게 DR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트래픽은 암호화되어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시큐어드 DR 솔루션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Realize Operation이라는 저희의 핵심 모니터링 서비스 프로덕트를 통해서 각각 고객별 포괄적인 핵심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시 저희가 클라우드 디렉터 오브젝트 스토리지 익스텐션 확장 기능을 통해서 당연히 호환이 되는 S3 기반의 클라우디안이라든지 델 ECS라든지 다양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하드웨어와 연동을 해서 유연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저희와 호환이 되는 백업 솔루션하고 연동을 하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백업 저장소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요. 그래서 백업 애저 서비스로도 같이 연동을 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인데 당연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가 없겠죠. VMware 클라우드 디렉터를 통해서 혁신적인 컨테이너 서비스와 개발자 클라우드 요구 상황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VMware의 대표적인 솔루션인 탄주를 기반으로 VCD와 연동을 해서 고객이 마치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같은 저희가 아마존의
뭐 어떤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나 뭐 다른 쪽의 어떤 서비스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VM웨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저희가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개발자를 위한 준비된 클라우드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디벨로퍼 레디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디렉터라는 핵심 저희 포탈을 기반으로 하부에는 이제 탄주 솔루션이 추가적으로 이네이블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측면에서 KT와 같은 CSP 측면에서 혹은 고객 개발자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UI 또는 CLI 기반으로 원하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를 해서 컨테이너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혹은 벨레로라는 저희 컨테이너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백업을 하시고 원하시는 환경을 자유롭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장표인데요.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4천여 개 이상의 VM웨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120여 개국 이상에서 VM웨어 기반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VCPP 프로그램, VM웨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프로그램이라고 불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제 기업들이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첫 VM웨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서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DR에즈 서비스도 제공한 지 오래되었고요. B2B 클라우드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KT VM웨어 클라우드에서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KT VM웨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이나 어떤 금융의 보안성 때문에 어떤 외상 클라우드의 사용이 좀 꺼려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KT VM웨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 로컬리티, 데이터 소버린티를 확보하면서 유연하고 일관적인 그리고 쉽고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VM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TDS의 최우정입니다. VM웨어 KT 클라우드 기반의 S4HANA ERP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KT 클라우드 기반의 S4HANA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저희가 고민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전환 배경 및 구축 방향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KT 클라우드 기반의 S4HANA 전체적인 전환 추진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 VM웨어 KT 클라우드의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VM웨어 KT 클라우드의 S4HANA 전환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로 S4HANA 전환 상세 절차입니다. 일곱 번째로 KT 클라우드의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 클라우드 기반의 S4HANA 전환 고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구축 전에 KT 클라우드 기반의 S4HANA가 과연 서비스가 잘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 성능에 대한 조건, 어떤 제반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KT 클라우드에 S4HANA가 SAP 인증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에 S4HANA에 설치했을 때 어떤 특장점 및 차별화가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KT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KTDS의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DS의 DS1 시스템은 ECC 6.0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9년도에 구축이 되었고 약 12년 정도, 12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버의 단종 불가의 문제도 있었고 목동 상면, 목동 IDC의 계약 종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에 대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AP ECC 6.0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ECC 6.0 버전은 EH4 버전으로 25년도에 순차적으로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SAP 도입 이후에 변화된 사업 구조가 미반영이 되어서 수작업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서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리스 회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배경을 바탕으로 먼저 노후화된 인프라는 저희가 가상화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자. 그리고 비용 최소화되고 서버 최적의 스펙으로 구성을 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보고자 해서 클라우드 환경 적용으로 저희가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5년 서비스 MA 기술 지원 종료 문제로 ECC 6.0 버전을 S4 하나 버전, S4 하나 버전은 인메모리 기반의 하나DB로서 메모리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ECC 6.0을 S4 하나로 전환하는 큰 구축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련해서도 기존의 재무나 인사 급여 개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해서 이 부분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클라우드 환경 적용, SAP S4HANA 전환,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세 가지의 큰 방향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T 클라우드 기반의 S4HANA 전환의 전체적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외산 클라우드에다가 S4HANA를 설치할지 아니면 KT 클라우드에다가 설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KT 클라우드가 약 10% 내외 정도 저희가 서버들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AP 인증 문제가 있었습니다. KT 클라우드가 별도로 SAP 인증된 KT 클라우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SAP에서 제공하는 SAP에서 인증된 서버군으로 해서 서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성능 관련해서도 S4 하나의 10세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서버들을 저희가 각 잘 구성해서 성능에서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국산 클라우드와 외산 클라우드를 비교해서 KT 클라우드로 전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필수 검토사항 5가지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성능이랄지 디스크 I/O 성능, 백업, 백신 정책, 그리고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이 클라우드 환경에 S4 하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됐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구성 관련해서도 클라우드 내에 수세 리눅스랄지 그 서버에 맞는 그런 것들 아키텍처를 다 수립을 하였고 기존의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 연동 EAI 서버도 함께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S4 하나에 맞는 버전이 적용이 돼야 돼서 EAI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왔습니다. 총 13대 서버로 SAP군 8대, HRM 4대, 중계 서버 1대 이렇게 해서 아키텍처를 모두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된 이후에 S4 하나를 전환하게 됩니다. 저희는 총 3차례 1차 컨버전, 2차 컨버전,
그리고 리허설, 컨버전 이렇게 해서 3차례 컨버전해서 이상 없이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장은 KT 클라우드로 했을 때 필수적인 검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 클라우드에 S4 하나가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되기 위해서 5가지 선결 검토 과제가 있었습니다. S4 하나는 인메모리 기반의 하나DB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의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512기가 메모리로 해서 대용량 메모리가 확장 가능하도록 저희가 모두 검토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VM에 온 환경에서 네트워크, OS, DBMS, AP 각 영역별로 디스크 I/O 성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기간에 약 2차례 정도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문제없이 모두 성능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3대 서버에 해당하는 그러한 백업이나 백신, 또 보안에 관련된 내용도 모두 다 백업 정책이랄지 서비스, 그 다음에 백신도 S4 하나, KT 클라우드의 S4 하나에 맞는 백신 적용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 KT 클라우드의 이 부분도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전체 전문 협력사나 저희가 다 우리 네트워크 팀이 다 확인해서 이 부분도 S4 하나, KT 클라우드 S4 하나에 맞는 백신을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NAS 스토리지 관련으로 저희가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별도의 NAS 스토리지도 적용을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 내 S4 하나의 인프라 구성도 KT 클라우드가 EPC 존, IPC 존, 그리고 프라이빗 존, DM 존 이런 존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연동 가능하도록 보안 룰셋도 적용하고 어떤 방화벽도 다 식별해서 저희가 방화벽 작업을 다 통해서 연동에 이상이 없도록 네트워크 환경 구성을 모두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서 S4 하나 구성을 위한 KT 클라우드 체계 구성이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KT 클라우드의 S4 하나 전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S4 하나 장비 준비 점검을 이 단계에서 S4 하나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구성 전에 DB 업그레이드랄지 OS 검토, 그 다음에 하드웨어 호환성, 확장성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미리 OS도 기존에는 오라클 10버전이었는데 이 11버전으로 먼저 업그레이드하고 DB도 기존에 10버전이었는데 11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OS도 기존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이렇게 전환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검토한 이후에 일단은 KT 클라우드 환경이 구성되기 전까지 임시 서버에서 저희가 컨버전 1차 전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컨버전 이슈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S4 하나 개발 구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차 컨버전 작업을 할 때는 KT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2차 컨버전부터는 KT 클라우드에서 적용하였고 통합 테스트도 이제 이 부분에서 KT 클라우드에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17개 되는 레가시 시스템도 이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을 해서 통합 테스트 사용되는 프로그램 1000여 개 프로그램 중에 주로 사용하는 500개 프로그램을 도출해서 시나리오에 맞게 저희가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5일에 KT 클라우드의 운영 환경에서 15일에 서비스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표로는 S4 하나 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장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S4 하나 전환 단계인데요. 먼저 S4 하나 전환을 위해서는 장비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DB의 최소 버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맞게 사이징을 해서 인프라 점검을 모두 하게 되고 컨버전 전에 사전 노츠, 즉 패치를 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된 이후에 사전 조치 단계로 SI 체크, 즉 심플리케이션 아이템 체크에서 이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정이 필요한 개발 프로그램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모두 수정해서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컨버전 그 다음은 이제 실질적인 S4 전환 및 실제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SUM 단계라고 해서 SAP에서 표준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다운타임과 업타임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때 다운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운타임은 실제 컷오버 액티비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이 다운타임을 확인하고 드디어 우리가 최종 오픈할 때 이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컨버전 단계에서 기존 ECC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노츠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또 뭐 SPDD, SPAU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SPDD는 데이터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SPAU는 우리가 이제 표준이나 CPU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오류사항이랄지 수정될 사항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에 해당하는 이넨스먼트, 유지 엑시시랄지 이런 것도 수정을 하고 후속 작업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운타임도 이때 어느 정도 다운타임이 확인한 후에 그래서 이제 컷오버 액티비티 할 때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단계와 더불어서 후속으로 이제 파이낸셜 데이터, 재무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이 수정이 되면은 이제 50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잡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현업 사용자들이 맞게 시나리오를 모두 작성을 해서 여기에 맞도록 계속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2번부터 6번까지의 작업을 저희가 이제 세 차례 1차 컨버전, 2차 컨버전, 그 다음에 리허설 컨버전 이렇게 해서 표준 프로그램과 500개 프로그램이 모두 이상 없는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화를 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테스트 관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컷오버 액티비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KT 클라우드 S4 하나 특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KT 클라우드 환경 내 S4 하나 시스템 전환을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IDC 상면, 즉 온프라미스 물리적인 상면 ECC 버전, SAP ECC 버전에서 KT 클라우드 버전으로 KT 클라우드 환경의 S4 하나 버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순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국산과 외산 클라우드에서 환경을 비교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국산 클라우드, KT 클라우드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5가지 제반 사항을 대해서 식별한 이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적용을 했고 이 KT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이 구성 위에 ECC 6.0 버전에서 S4 하나로 컨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VM에 온 KT 클라우드 S4 하나를 11월 15일 날 최종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KT 클라우드의 S4 하나의 특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회사의 데이터, 즉 우리나라 S4 하나 클라우드는 대부분 거의 다가 이제 외산 클라우드입니다. 대부분 AWS나 애저, 아마존 이런 데가 이제 클라우드고 국산 클라우드에 S4 하나가 적용된 사례는 거의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에 우리 KTDS가 적용된 S4 하나가 적용된 거는 최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경영 시스템의 ERP의 경영 데이터, 재무 데이터, 인사 중요한 핵심 데이터가
국산, 국내의 KT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이 된다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또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장점인 인프라 환경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사용량만큼 종량,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지금 연말정산 시즌인데 우리도 이번에 연말정산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이 1, 2월 달에 그 서버의 사양을 증설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만 증설을 해서 뭐 유연하고 확장적인 이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4HANA 인메모리에 하나DB를 적용을 해서 이 부분도 대용량 메모리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대용량 메모리의 어떤 그런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DB 같은 경우에는 하나DB의 데이터 압축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B 구조 개선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확 많이 줄어드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한 관리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KT 클라우드의 인프라, 보안, 백업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내에서 KT 클라우드가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전문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관제 관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 요소에 대한 이러한 모두 핵심적인 노하우가 KT 클라우드 S4HANA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KT 클라우드에 S4HANA가 적용될 때 우리 사례를 참고로 해서 적용을 하면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T 클라우드에 S4HANA가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에서 근무하는 이태경 팀장입니다. 금일 VM웨어 온 KT 클라우드와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 저는 조금 상이한 주제로 서비스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요즘 핫한 AI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상품을 저희가 신규로 출시를 하였고요. 해당 상품 이름은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아시듯 AI 산업이 매우 발전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언어 모델을 예시로 들었을 때 과거의 GPT-2 대비 GPT-3의 매개 변수가 약 100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 이후 모델들은 훨씬 더 큰 모델로 이제 진화가 될 예정이고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N사의 경우에 한국형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1,000억이 넘는 장비 투자를 최근에 투자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GPT-3 개발을 성공해서 지금 실제 서비스에 접목을 시킨 상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통사나 포탈,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은 모두 이러한 초거대 AI, 자체의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AI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이러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나 스타트업과 같은 곳에서도 매우 많은 참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AI를 가능하게 하는 GPU 인프라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그런 형태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온프레미스 방식입니다. 고객사가 직접 이런 개별 GPU나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장비들을 구매해서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는 형태인데요. 가령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의 경우는 1,000억이 넘는 투자를 할 정도로 굉장히 투자 비용이 고가이고요. 그리고 직접 구축을 할 경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DGX나 슈퍼파드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지금 딜리버리 타임이 소요가 되고 있고, 딜리버리가 된 이후에도 실제 즉시 사용은 불가능하고 또 환경 구성을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GPU들은 굉장히 고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이러한 고전력이 지원되는 전산실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지도 않고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IDC 사업자들, 데이터 센터상의 이런 환경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가령 최근 그 수도권 내에 이런 IDC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바닥이 나 있다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나 이런 AI 빅데이터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현재 이를 거의 못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직접 구축을 했을 때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활용률이 높지 못하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듯이 그 엔비디아 외에도 인텔이나 뭐 AMD 그리고 여기 그래프코어, IPU 제품을 만드는 그래프코어 같은 경쟁사들도 다수 존재를 하는데요. 보시듯이 칩 자체의 성능만 놓고 보면 오히려 경쟁사들이 더 뛰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실제 이곳들을 선택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 개발자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플랫폼 때문입니다. 이 AI 프레임워크들, 그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이 종속성이 쿠다에 있는데 이 경쟁사들은 이런 에코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방식의 인스턴스 제공입니다. 그 A사나 뭐 N사나 모든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이런 GPU에 해당되는 인프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금일 말씀드릴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도 이러한 클라우드 방식의 인프라 서비스이고요. 그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인 포인트로 지목되는 부분은 대규모 클러스터링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기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방식은 흔히 얘기해서 이 패스스루라는 방식입니다. VM과 GPU를 결합을 시키는, 그래서 GPU를 특정 VM에 종속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 쳐진 것이 하나의 물리 서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리 서버 내에 구성된 GPU 수를 넘는 규모의 GPU 지원이 불가합니다. 즉, 각종 이 CSP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이 인프라 사양들을 보면 이 최대 GPU는 물리 서버 내에 구성할 수 있는 최대 숫자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이 커져가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나는 좀 더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 상품을 활용해서는 충분히 단시간에 학습을 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페인 포인트로 지목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성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그 패스스루 방식으로 GPU를 할당받아서 GPU를 쓸 때 항상 GPU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발을 하거나 또 모델링을 하는 단계에서는 GPU는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낮게 마련이죠. 그래서 실제 통계적으로는 이런 유휴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 KT에서도 적지 않은 규모의 GPU 자원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특정 지역에 있는 GPU 장비들을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저희도 동일하게 이런 유휴 영역이 생기고 있었고요. 뭐 실제 평균적으로는 10%, 20%를 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기업 입장에서는 이 투자가 지속되어야 되니까 그쪽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러한 그 GPU를 종속시키는 방식으로밖에 서비스를 쓸 수 없다 보니까 이 전체 GPU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률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할당받은 GPU에 대해서 동일한 요금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 투자에 대한 공급 기업의 부담이 수요 기업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페인 포인트로는 코드 수정의 불편함입니다. 그 화면에 보이시는 좌측은 실제 그 파이토치 상에서 짜여진 하나의 샘플 소스 코드인데요. GPU가
그 실제 본격적인 학습을 하게 될 때는 뭐 단일 GPU로는 사실 그 돌릴 수 있는 것에 굉장한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통상 여러 개의 GPU들을 제어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 개발자분들은 이런 고민들이 생기세요. 각 여러 개의 GPU에게 연산 잡을 분할을 해줘야 되고요. 또 입력 데이터도 분배되고 학습 결과를 취합해야 되는 거, 그리고 GPU 간에도 데이터 통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튜닝 작업들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델이 커질수록 점점 더 그 복잡도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의 고민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또 하나의 페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방식의 인프라를 사용할 때는 이런 서비스 제공의 확장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개발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보면 초기에 이제 그 모델링을 할 시점에는 사실 많은 자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이제 의사 결정이 되면 이제 GPU를 좀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아마도 밟을 텐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 인프라는 이 필요로 하는 GPU를 마음껏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작게 만든 그 GPU VM을 삭제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좀 더 큰 GPU를 다시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시 올리고 또 필요한 환경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급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이 여러 가지 허들들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20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요. 이 시장에서 이제 유수 그 파트너를 모색을 했고 그런 사업 협력을 통해서 모레라고 하는 파트너를 발굴해서 이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를 12월 10일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뭐 전체적인 개념적인 구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랫도리에 있는 실제 물리 인프라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토팔로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사실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GPU를 관리하고 가상자원을 관리하는 이 제어에 대한 역량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을 저희는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냐, 저희의 이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존에는 물리 노드를 넘나들 수 있는 큰 규모의 인프라 지원이 불가했다면 현재는 그러한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까지도 GPU를 한 번에 클러스터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그 관리가 그 GPU에 대한 풀 구성과 또 동적 자원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력 때문이고요. 실제 이론적으로는 거의 제한이 없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GPU를 원하는 만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온프레미스 구축 방식과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의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 방식은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 고객이 원할 때 즉시 인프라 서비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 민첩성이 중요한 현 시대에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객의 요금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패스스루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까 실제 사용량과는 상관없이 이 할당량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금액을 고객이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GPU를 늘리고 있지만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요. 저희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에서는 실제 VM에서 연산을 실행시킬 때 그 시점에 GPU가 동적으로 할당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연산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그 할당된 GPU를 다시 회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할당된 시점, 회수된 시점 사이에
이 타임스탬프를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만큼만 과금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실제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얼만큼 요금 부담의 경감이 발생될 수 있는지 저희 그 KT 클라우드 포탈에 실제 가입을 하셔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 자원을 활용해 보시면 아마 체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호환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U를 본격적으로 학습에 투입을 해야 되면 개발자분들이 이 멀티 GPU들을 핸들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에서는 저희 내부의 컴파일러가 이 작은 16GB 메모리부터 훨씬 큰 숫자의 GPU까지 자동으로 이 인프라를 확장시켜 주고 또 그에 따른 열화가 없는 증가된 성능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이런 멀티 GPU화에 따른 그런 복잡도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이 진행될 때에 따라서 그 각각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 이렇게 계속 변동이 생기는 이 플럭추에이션이 생기는데요. 기존의 자원을 만들고 지우고 또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시 업로드하는 그 번거로움을 저희는 온디맨드로 즉시성 있게 그 이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게끔 인아웃이 가능하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 슬라이드는 저희 KT 클라우드의 콘솔 화면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그 특정 VM에 매칭된 이런 GPU에 대해서 업다운 혹은 인아웃에 대해서 온디맨드로 요청을 하면 즉시 반영이 되게끔 구현이 되었고요. 실제 VM과 GPU는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그 별도로 삭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통상 GPU 인프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지 정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 인스턴스를 내려두면 실제 데이터도 지속 보존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번거로움은 아주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의 장점들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이냐라는 걸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적으로는 구성을 프론트 노드와 백 노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VM이 생성되는 위치는 프론트, 그리고 GPU, 실제 GPU가 잔뜩 꽂혀 있는 GPU 클러스터는 백노드에서 하나의 풀드된 자원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요청이 발생 시에 필요한 만큼의 GPU를 VM에 할당해주고 또 회수하고 또 할당해주고 회수하는 이 반복적인 스케줄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좀 더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이 AI 프레임워크에 대한 종속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래서 개발자들의 선택을 못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 쿠다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 스택을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상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스택을 갖췄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코드는 100% 유지가 가능한 그런 사용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은 엔비디아 외에도 여러 가지 GPU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호환성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는 AMD 쪽 그 GPU들을 활용해서 서비스 구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개발한 이 서비스가 실제 상용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인가라는 것을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저희도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타 CSP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이러한 GPU 인프라 상품과 성능과 정확도 측면에서 비교, 그리고 아래쪽에는 말씀드린 클러스터링 기능을 부여했을 때 실제 그만큼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해 본 것이고요.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일단 그 CSP사의 타 서비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성능상에서 뭐 모델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거의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로스 값이 줄어드는 추이도 이 학습을 이터레이션 할수록 지속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정확도가 개선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기능을 썼을 때 실제 이 성능, 학습의 성능이 정말로 그만큼 선형적으로 늘어나는가에 대해서도 보시듯이 의미 있는 결과치를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도 기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과 지속적인 비교 검증 및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소개해드린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 완벽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 모자람이 많이 있고요. 가령 지원될 수 있는 모델은 아직 한정적입니다. 현재 이게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현재에는 약 25종 정도의 모델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영상,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런 모델들을 하나하나 내부적인 검증을 거쳐서 기능과 성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 서비스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아마 올해 1Q까지는 약 4, 50여 개 모델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툴에 대해서는 현재 파이토치만 지원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텐서플로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이러한 구조 개선, 기존에 없던 구조를 확보하고 또 기존에 없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것에 포커스를 했고, 올해는 3월까지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위해서 대규모 GPU 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양산 벤더의 칩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직접 설계, 제작한 KT AI 칩을,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 유수한 파트너와 협력 구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전용의 하드웨어, 전용의 소프트웨어 스택 간의 결합을 통한 풀 스택을 만드는 것. 그래서 2024년, 25년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번 경쟁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이로써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고요. KT는 고객의 AI 서비스 실현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저희 KT 클라우드의 서비스 포탈 cloud.kt.com에서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 상품에 대해서 향후 2월 이후부터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발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실습형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핸즈온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니까요. 포탈 메인 페이지에서 웨비나 신청 버튼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저희 서비스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